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그동안 통백을 추지 못했던 주식시장이 오늘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주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당국이 일시 매매 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효약은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을 울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발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주가란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로만 보면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트라우마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주식시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훌쩍 넘게 오른 코스피, 7%대로 상승 마감한 코스닥. 공매도 금지 첫날 한국 증시의 성적입니다. 코스피가 1일 기준으로 134.03포인트 오른 건 역대 최고치. 단숨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하면서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상승장을 이끈 건 2차 전지주입니다. 개인 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은 데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가 급증했던 종목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당장 불러온 증시 훈풍에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 또 토스코홀딩스 그거 다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갈 겁니다.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이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빌려서 주식을 팔았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거를 빠르게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싸게 사서 갚는 게 낫지. 외국인 자본의 유입 효과로 원달러 환율도 25원 넘게 떨어지면서 1,3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에 환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내다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인데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을 당할 재간이 사실 없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어서 김창섭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했습니다. 총 400억 원 규모, HSBC도 호텔 신라 등에 160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였습니다.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장이고.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합니다. 공매도 상환 기한이 사실상 없고 담보 비율도 105%입니다. 개인들은 상환 기한이 90일이고 담보 비율도 120% 선인점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공매도 중단 전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8조 원, 기관도 48조 원대에 달하는 데 비해 개인은 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국회는 오는 21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만 공매도 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을 위태롭게 할 것.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신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매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MSCI 지수 편입과 이를 통한 선진시장 진입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4년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 중 하나로도 공매도 금지가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런 주가 상승 효과도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후 3개월 뒤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2%, 25% 떨어진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엔 1년 뒤 해제될 때 78%쯤 올랐지만 당시엔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부양책 덕분이지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 전략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좀 나갈 요인은 분명히 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불확실성에 주가 하락까지 겹칠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 어젠다가 총선 전국을 일찌감치 달구고 있습니다. 여야뿐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그 지자체에 기반을 둔 이익단체, 정치인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매우 복잡한 고차방 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권으로선 수도권 민심 달래기를 급선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관련한 대통령의 움직임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통 예정인 GTX A열차 기관실에 직접 올라탑니다. 객실에선 수도권 주민 20여 명을 만나 대선 후보 시절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을 탔던 경험을 언급하며 GTX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김포 골드선을 한번 타봤는데 출근길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여가지고 모두 마스크를 끼고. 정부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수서 동탄 구간인 A노선을 내년 3월 개통하고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D노선 구간도 신속한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D, E, F 노선은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윤 대통령은 GTX로 광역경제생활권을 연결해 수도권에서 강원과 충청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통 인프라 구축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역 교통 인프라는 필요성이 분명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단축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물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의 답변은 애매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먼저 발끈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 시장과 40분가량 면담을 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편입 효과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포시 편입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 편입 문제는 충분히 연구한 뒤 시민 의견도 물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오 시장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 자체 TF를 구성해 구리와 고양, 하남 등 다른 도시의 편입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백경현 구리시장과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혀온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내년도 예산 설명회에서 유 시장과 같은 의견이라면서 오는 16일 오 시장, 유 시장과 만나는 3자 회담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도시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뉴시티 특위로 바꿔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산과 광주광역시 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며 발끈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새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 편입을 논의할 당 기구 명칭도 수도권 특위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바꿨습니다. 부산과 광주의 인접도시까지 편입 대상을 확대해 논의하겠다는 건데 서울 편입 정책이 지방 역차별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정치쇼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인천 편입을 바라는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편입 추진을 공식 선언한 김포, 구리에 이어 하남에서도 편입 추진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포 편입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여당이 선거용 정책을 남발한다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표 몇 개 얻자고 미래를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 프레임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가 지난주 당 중진과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화답은 나오지 않고 있죠.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이 몇몇 중량급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결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인 위원장의 전방위 압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거취를 압박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당사자들에게 직접 통화해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인 권선동, 장제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인 위원장과 불출마 요구와 관련한 통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질문 주세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SNS를 통해 지역구 활동을 알리며 애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권성동 의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친윤계를 지목한 건 지금의 당과 대통령실 관계 형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걸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행사장을 찾아간 인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면박을 준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이웨이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낫다는 판단이겠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직은 설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미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2월 말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이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그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 토론회에 찾아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이준석 전 대표는 영어를 사용해 응대했습니다. 인 위원장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선 인 위원장 질문이 나오자 인상을 찌푸렸고 12월 말 내기를 걷겠다며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인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
창당은 과거 많이 실패했고 어려운 길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특별 규화자인 자신에게 영어로 말한 데 대해선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에서 저하고 저 아들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네네. 100% 한국 사람이 됐는데 네. 영어로 그리고 마치 뭐 외국인 좀 취급하듯이 해서 조금 섭했어요. 예. 이 전 대표의 영어 응대를 두고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나왔고 비윤계 인사들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판받을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12월까지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창당 명분을 쌓는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정치란 의뢰 이런 것이고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의 합종연횡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장악력에 따라서 그 원심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죠. 여권에서 이준석 신당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 특히 오늘 관심을 끈 건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소명이 힘들 경우 정치적 방식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과거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신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엔 신당 창당 가능성에 소설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밑 움직임은 이미 감지됩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서울 지역의 사무실을 찾는 등 연내 출범을 목표로 창당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연합으로 200석을 확보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움직임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의지를 좀 보였는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내부에선 조국 사태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데다 강성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11월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선거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준석 신당이 등장할 것인가, 생긴다면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야당 비명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할까, 이런 점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진짜 신당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창당 마음을 굳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 대표 스스로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밝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물밑 움직임도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주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전 대표가 화해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 전 대표 움직임에 동조할 인사들을 향해서도 할 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동반 탈당을 막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 야당에 대해서도 해보죠. 조국 신당 오늘 가능성이 급격히 부상을 했는데 과연 이 조국 신당은 가능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요. 조 전 장관 측이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와 호남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조 전 장관의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는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 등을 좀 감안해 볼 때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말한 것처럼 법 체계가 아닌 정치적 방식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직은 운을 띄운 수준이지만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민주당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연말 연초쯤에는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비례대표를 노릴까요? 아니면 지역구를 찾을까요?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입성이 쉬워졌죠. 조국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열린민주당이 비례 의석으로만 3석을 가져갔습니다. 내년 총선도 이대로 간다면 조국 신당 혹은 이준석 신당이 비례 정당으로 나와서 의석수 확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서는 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거제를 바꾼다면 다른 소수 정당들의 반발이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내 6석인 정의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녹색당, 민주노총과 함께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 치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건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기존 선거제도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도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양상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이것도 지금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디 지역구를 바꿀 것인가 또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변수가 되겠죠. 예, 11월 달 아주 정치권으로서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풍이 위협적인 하루였습니다. 비도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내려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공사용 가림막에 행인 2명이 크게 다쳤고 강원도에서는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에 차량 석 대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모델링 중인 건물을 가리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인도 위로 쓰러졌습니다. 오늘 낮 3시 반쯤 서울 홍대 입구역 앞 상가공장에서 높이 6m짜리 철제 가림막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길 가던 주민 2명을 덮쳤습니다. 50대 여성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40대 남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이 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저 구조물이 떨어져 있었고 진짜 쾅!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출근 시간대인 오늘 아침 7시 반쯤에는 서울 마포에서 신축 공사 건물 18층의 가림막이 휘어져 인근 도로가 2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휘어린 바람이 불으면서 기계가 넘어갔어요.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고 40도 정도로 기울어졌어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현수막을 건 가로등이 쓰러지고 비닐하우스와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주차한 경차가 바람에 밀려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이 시장에 붙어 있었거든요. 바람이 세가지고 끊어내고 넘어온 것 같아요. 요란한 가을비에 침수와 고립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인제에선 불어난 하천물에 차량 3대가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떨어진 낙엽 더미에 배수구가 막히면서 경기도에서만 도로와 주택 침수 등 23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중부 내륙에는 올 가을 첫 한파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한솔 기자. 자, 저녁이 되면서 바람은 물론이고 빗줄기가 더 거세졌는데 지금도 상당하군요. 네, 날이 저물면서 기온이 급속히 떨어졌고 비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낮보다 약 10도가량 떨어져 현재 밤 9시 기준으로는 약 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뀐 느낌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뚝 떨어진 기온에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제랑 그제까지는 좀 더웠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네, 얇은 패딩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과 강원 등지엔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체감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원 대관령 지역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9도, 대전 13도 등 7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런 추위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남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속 70에서 90km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반짝 추위가 수요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의 도주 행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주 첫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모습이 포착된 뒤에 행방이 묘연한데 경찰은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베이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탈주범 김길수가 옷가게에서 검정색 상하이를 구입합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밤 9시쯤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 행방은 묘연합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해 숨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방을 갔을 수도 있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그렇다고 이탈했을 수도 있다라고. 김길수는 탈주를 시작한 4일 하루에만 의정부 등 경기도와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7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십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동생 외에 조력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김길수는 계속 현금을 쓰면서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밤새 일을 해서 머리를 못 감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낀채로 깎았고요. 경찰과 교정당국은 500만 원이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공개 수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정유정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는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유정이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정 씨는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유족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유정은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심신미약과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수고 많으신데요. 피해 유족 측은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럽고 정신적 충격과 슬픔이 커진다면서 정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남 씨도 공범이라면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건데요. 관련해서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2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남현희 씨가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벌인 사기 피해자가 남 씨도 공범이라고 고소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서 전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 만입니다.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는지, 직간접적으로 도왔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 씨 사기극 피해 규모는 15명 19억 원에서 20명 2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남 씨를 고소한 한 명 외에도 다른 서너 명의 피해자들도 남 씨가 전 씨의 범죄 수익금으로 이득을 봤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3억 원대 외제차와 귀금속 고가 가방 등 48점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눈을 잡아끄는 광고가 있죠. 이 할인율이 90%를 넘는다든가 1+1이라든가 클릭을 해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광고와 달라서 속았다고 느낀 적 많으실 겁니다. 이런 눈속임 광고가 얼마나 흔한지 조사해봤더니 인터넷 쇼핑몰 한 곳당 평균 5개 넘게 발견됐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책상을 검색하던 김영식 씨는 92% 할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필수 옵션을 누르게 돼 있고 그때마다 결제 금액이 몇만 원씩 늘어 다른 쇼핑몰보다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옵션이 포함된 가격은 같이 포함을 해야죠. 이거는 소비자를 너무 좀 기만하는 거 아닐까요? 낱개로 9,400원인 로션은 1+1 가격이 26,800원으로 낱개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거나 회원 탈퇴 시 몇 번씩 확인 질문을 던져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보통 다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이 어느 쇼핑몰에서는 10,000원 정도 한다 하면은 의심이 가긴 하죠.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을 조사한 결과 눈속임 광고가 쇼핑몰 한 곳당 평균 5.6개 발견됐습니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료로 전환해 본인도 모르게 정기 결제하는 등 일부 유형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도 어렵습니다.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서 원하지 않는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나 물품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달 말부터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선발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외과와 소아과 같은 비인기 필수 과목들이 톡톡 튀는 문구 등을 동원해서 전공의 모시기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물론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재밌습니다만 이게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외과 의국 출입문에 붙은 포스터. MZ세대 유행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차용한 문구로 전공의 지원자를 유혹합니다. 한우를 먹고 싶다면 연락달라며 핸드폰 번호까지 적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이런 거 잘 먹으면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강조를 하는 거죠. 올해 소아청소년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은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굉장히 좋은 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올해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로 대학병원 4곳 중 3곳은 아예 1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 실제 차별이 역차별을 받는 거지. 상대적으로 무슨 편한 과들이 돈을 훨씬 더 받으니까 이게 이제 안 하는 거야. 의료계에선 빅5 병원이 이런 실정인데 지방은 어떻겠느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북한이 러시아에 넘긴 무기 규모가 컨테이너 2,000개, 포탄 100만 발에 이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그럼 현금 거래가 어려운 북한은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과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가 2,000개 이상이고 포탄 100만 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2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주로 방사포와 같은 장사정포를 수출했고 6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300mm 이상급 신형 방사포를 과시했는데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관측되는 구형 152mm와 122mm 포는 불발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현금 대신 특정 군사기술 이전 등을 상세하게 요구한 걸로 파악했다면서도 러시아가 아직까진 북한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진 않는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방이 됐든 적이 됐든 대남, 대미 위협을 가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군사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북한 방사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도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동에 대한 포탄 수출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는 지드래곤의 표정이 어땠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권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 2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권지용 씨는 또 경찰 조사에 대비해 염색이나 탈색은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촉발된 강남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에 대해선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경찰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권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권 씨는 경찰이 요구하면 휴대전화도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권지용 씨의 모발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유흥업소 여실장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2차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도 그렇고 지드래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마약 검사에서 투약한 사실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로 마약의 흔적을 어디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뉴스 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마약 검사 방법이 나오던데 마약 검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먼저 시약으로 검출하는 간이 검사는 1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반대로 이렇게 2줄이 나와야 음성이고 한 줄만 나오면 양성입니다. 이 소변 간이 검사는 검출 전 사흘에서 열흘 사이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고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 명확한 감정이 어렵습니다. 또 신종 마약류 검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요? 네, 간이 검사에서 미처 검출이 하지 못한 마약 성분이 있는지 국과수에 소변과 모발을 보냅니다. 마약은 입이나 코를 통해 흡입해도 혈액에 흡수되는데요.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고 혈관에 퍼진 마약 성분은 모근을 통해서 온몸의 털로 스며들어가 이 모발을 타고 올라갑니다. 한 달에 대략 1cm씩 자라니까 3cm 구간에서 마약류가 나왔다면 최근 석 달 이내에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발은 정수리를 중심으로 최소 50에서 80가닥 이상 필요한데요. 예. 보통은 10cm 정도, 1년 가까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온몸의 털을 만약에 다 잘라내면 그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제모를 한다면 이 마약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체 부위마다 털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몸 어딘가에 작은 털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지난 2019년 박유천 씨도 이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배우 이선균 씨는 머리카락과 소변 정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른 채모 검사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염색이나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검출이 됩니까? 네, 이 마약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회피 수단이 탈색과 염색인데요. 단백질 형태가 달라져서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양성이 음성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모발 대신 손톱과 발톱을 쓰기도 하지만 이건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마약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데 국가수도 바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과수가 이 마약 감정을 의뢰받아서 처리한 건수는 8만 8천 건에 이릅니다. 이 해마다 10,000건 넘게 늘어서 최근 2년 사이에 35%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이 변형된 마약,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연구 인력들이 감정 의뢰를 처리하기에도 바빠서 이 새로운 검사 기법을 연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라고 해서요. 한 500종이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새로 등장하는 마약들이 한 1,400종류가 유엔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이라고 그러는 거는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뭐 마약 검사에 앞서서 마약 수사 인력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복구를 했으면 좋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도 이스라엘은 48시간 내 본격적인 시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하마스 핵심 거점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북과 남 둘로 분할했다고 밝혔습니다. בחלק הדרומי של העיר עזה, והם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ובעצם היום יש עזה צפון ועזה דרום. 하마스의 요새 한 곳을 장악하고 특수작전 부대장 등 대원 다수를 제거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48시간 내에 시가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민간인 대피를 위해 4시간 동안 남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통신은 완전히 끊겼고 라파 검문소를 통한 이집트로의 대피는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성과가 있으면 일시적 교전 중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on exactly that. In fact, we agreed that our teams would get together, and they're doing just that, including today, to work through the specifics, the practicalities of these pauses. 미군 핵잠수함 중동 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확전 방지에도 나섰습니다. 서한 지구를 깜짝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개전 후 처음으로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당시 영상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또 하마스 근거지가 병원과 놀이터에 숨겨져 있는 영상도 제시했는데요. 시가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가자시티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바로 앞에 로켓 발사대 흔적이 보이고 근처엔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로켓 발사대는 어린이 수영장 인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רק 5 מטר מבריכת שחייה לילדים ואולי 20-30 מטרים מבתי מגורים, כל זה בלב שכונת מגורים. 또 다른 영상에선 병원에서 하마스 지하 터널로 가는 입구가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 시설물을 공격 거점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하마스가 지난달 기습 공격 당시 유아와 여성 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We have to try to balance these images by showing you the original motivating images, why we're doing what we're doing.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 소탕 작전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내 대피소와 병원까지 공격하는 데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المدنيين قال لهم اطلع من الشمال وروح على الجنوب روح على الوسطى وانت في امان اليوم احنا جينا على الوسطى طبعا اغلب الناس هن نازحين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이나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to allow you to come here to prevent it be overrun by North Koreans and Chinese.
미국 LA 남쪽 어바인 시의회 공청회에서 한 시민이 느닷없이 한국계 부시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부시장이 단호하게 맞습니다. This is my country, and I am an America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유색인종 하원 의원 4명에게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왜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않느냐? 당장 떠나라. 이게 바로 가장 모욕적인 인종 혐오 표현입니다. 대전 외국인 학교로 유학 간 소년 인요한이 머리를 빡빡 밀고 등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들 머리를 짧게 깎았던 순천 친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죠. 그의 깎아머리를 어떤 아이가 놀리자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배운 전라도 깡다구를 발휘해 혼내줬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에 다닐 때는 보세품이라는 별명을 좋아했습니다. 생긴 건 미제인데 수출용 불량 보세품처럼 나는 국산이라고 했죠. 정치를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인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미국성 린턴으로 불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청을 보러 왔습니다. 이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찾아간 그는 면박만 당하고 돌아섰죠. 그 장면을 미국 예일대 교수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계 미국인에게 한국어로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했다면 그날로 퇴출이라고 말이죠. 이 전 대표가 느닷없이 어느 한 사람에게 영어로 던진 말들은 모든 방청객에 대한 관객 모독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해외로 알려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의심받을 것 역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인 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양반 마음 푸는 방법이 실패했지만 또 만나서 풀어야겠다고 했죠. 그는 의사여서 환자는 내가 더 잘 안다면서 국민의힘이 더 과감히 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제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비례대표도 30, 40대로 낮춰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죠. 당 지도부와 중진, 핵심 친윤계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이어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가 순천에서 갈고 닦았다는 전라도 깡다구가 떠오르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부산행에서 보듯 뜻밖의 급하지 않은 성정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꾸 만나고 자꾸 풀어야 되는 것이 어른의 길이 아니라고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가 덧붙인 소원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인 중에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환자는 어디에? 였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근길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2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1에서 최대 3cm가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원 대관령이 영하 1도, 춘천은 2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도 서울이 9도, 대구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4에서 5m 안팎으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추위가 반짝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탈출한 특수강도범 김길수가 도주 사흘 만인 조금 전
뉴스 진행 중이죠. 조금 전 의정부에서 체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11월 6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